여기 한국을 무시하던 서구 전문가들이 충격받고 있습니다. 400년 전 조선의 한 인물 때문에 미국 해군 사관학교가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레딧에서 시작된 작은 논쟁이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투표한 역대 최고 해군 제독 순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서양 역사에만 익숙했던 미국 교수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이런 천재가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인데요. 23전 23승이라고? 말도 안 돼.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 지하 자료실에서 먼지 쌓인 기록들을 뒤지던 한 군사학자가 경악했습니다. 니미츠도 넬슨도 해내지 못한 완벽한 전적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인물이 정부의 배신과 압도적 열세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서구 중심의 군사 교육 체계를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제피르 칼드리스예요. 저는 오랫동안 세계 각국의 해군 사관학교에서 해전사를 연구해왔습니다. 비대칭 해전 전술을 전문으로 하는 군사사학자로서 가능한 모든 전술적 혁신을 다 봤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미국 해군 사관학교 아나폴리스에서 열린 한 학회에서 이순신 제독의 이야기를 접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23전 23승, 첸 교수님이 칠판에 숫자를 적으며 말씀하셨어요. 미국 역사상 이런 인물은 없고 세계 역사상으로도 거의 없을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넬슨, 니미츠, 그리고 다른 서구의 해전 영웅들을 연구하는 데 익숙했지만 16세기 조선의 이 제독은요?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기록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니 제 군사학적 이해를 뒤흔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정부는 어리석었고 심지어 이순신을 배신했는데도 그는 계속 싸웠더군요. 세계 최강의 해군을 지휘하며 풍부한 자원을 가졌던 호레이쇼, 넬슨과 달리 이순신은 최소한의 배와 지친 병사들, 그리고 자국 정부의 적극적인 방해 속에서도 완벽한 전적을 달성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적 천재성이 아니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연구할수록 왜 미국 해군 교육과정에서 이순신의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전투 환경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있었어요. 모든 조류, 모든 날씨 패턴, 모든 지리적 특징이 그의 손에서는 무기가 되었거든요. 아나폴리스의 그 차가운 10월 아침, 저는 해군박물관 지하 자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나는 오래된 번역본들과 씨름하면서 400년 전 조선의 바다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읽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마치 판타지 소설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첸 교수님께 물었어요. 정말로 13척으로 133척을 이겼다는 건가요? 명량대첩 말이군요. 교수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며 답하셨어요.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게 그의 마지막 대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현대 해군 전술 교범에서 impossible, odds라고 부르는 상황을 극복한 사례들을 수없이 연구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단순히 숫자가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전략적 사고의 깊이가 경이로웠습니다. 이순신의 전투 기록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에 빠져들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옥포대첩부터 시작해서 노량대첩까지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자료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밤늦게까지 연구하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한 운이나 적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매 전투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혁신적인 전술이 있었더군요. 그는 바다를 단순한 전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선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제가 연구 노트에 적었어요. 진짜 혁신은 배 자체가 아니라 그 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있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보여준 하깃진 전법을 분석하면서 저는 현대 해군 전술과의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적을 유인하고 포위하는 방법, 화력을 집중하는 지점, 퇴로를 차단하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현대 해전 교리와 일치했어요. 400년 전에 이미 현대적 해전 전술의 기초를 완성했다는 뜻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이었어요. 전투에서는 냉철한 전략가였지만 부하들에 대한 배려와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농사를 짓게 하고 병사들의 가족을 돌보며 심지어 적국인 일본의 포로들까지
인도적으로 대했다는 기록들을 읽으면서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유재란 때 원균의 7천량 참패로 조선 수군이 전멸하다시피 했을 때 이순신이 어떻게 12척의 배로 다시 시작했는지 추적해보니 더욱 경이로웠어요. 보통 군인이라면 절망했을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더 창의적인 전술을 개발했더군요. 울돌목의 험한 조류를 역이용한 명량대첩은 군사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 중 하나였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의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단순한 군사 철학을 넘어선 인생 철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여준 그의 결단력과 용기는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밤늦은 자료실에서 혼자 연구하면서 저는 마치 이순신과 시공간을 초월해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400년의 시간 간격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전략적 사고와 인간적 고뇌가 생생하게 전해져 왔거든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주는 감동이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정했어요. 단순히 이순신의 전술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리더십 철학이 현대 해군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탐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 첫 번째 회의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레딧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DC 인사이드 같은 곳이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역사 애호가들이 모여서 해군 제독들의 순위를 매기고 있었거든요. 수천 명이 참여한 투표였습니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순신이 1위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넬슨 제독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서양의 모든 제독들보다도 높은 순위였죠. 댓글들을 읽어보니 토론이 정말 뜨거웠어요.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한 댓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의 천재성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는 것에 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다른 사용자는 미국 해군연구소 뉴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올렸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함이 무엇인지 묻는 조사였죠. 거의 2만 6천 명이 투표했는데 한국의 거북선이 2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인들이 자국의 영웅을 띄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전례 없는 전술적 혁신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어디서나 비슷한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연구하고 있던 미드웨리 해전에서도 그랬거든요. 니미츠 제독이 일본 해군에 맞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싸웠죠. 하지만 그래도 니미츠에게는 미국의 강력한 산업력이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12척의 배로 수백 척과 맞서야 했거든요. 미국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고 아마 세계 역사상에도 거의 없을 거야 라는 첸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군사전략 포럼에서 23전 23승이라는 문구가 주문처럼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 숫자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불가능한 조건에서의 완벽함을 의미했습니다. 약자가 절대 불리한 상황을 순수한 의지와 지혜로 극복한다는 이야기는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관련 자료들을 찾아 읽었어요. 한 영국 해군사 연구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이순신의 전술은 당시 서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도 인정했어요. 그는 우리가 가장 강했던 시기에 우리를 완전히 압도했다. 특히 명량대첩에 대한 분석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3척으로 333척을 막아낸 전투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해냈어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완벽한 전략과 전술로 말이죠. 레딧의 한 밀리터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순신은 적의 심리까지 계산해 넣었다. 적군이 어떻게 반응할지, 언제 혼란에 빠질지를 정확히 예측했다. 현대 전쟁에서도 적용되는 원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자료를 찾아 헤맸어요. 미국 해군대학의 전략연구서에도 이순신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동양의 넬슨이 아니라 넬슨의 스승이라고 평가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순신의 전술서인 난중일기가 미국 해군사관학교 필독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21세기 해군 장교들이 16세기 조선의 제독으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포럼에서 만난 한 퇴역 해군 대령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나는 30년간 바다에서 싸웠지만 이순신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이었죠.
이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우리는 이런 대단한 인물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서양 중심의 역사 교육에 갇혀 있었을까요? 레딧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 천재였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 모든 자료들이 말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 말이죠. 2016년이었어요. 드디어 명량을 봤죠.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리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영화는 제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줬어요. 천재가 배신과 절망 앞에서 느끼는 깊은 고독감 말이에요.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순신이 지리적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이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였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조류들. 그는 그것들을 연구했고, 이해했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답니다. 조정이 어리석었고, 심지어 이순신을 배신했다고 역사 기록에 나와 있지만, 영화는 이 배신을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그의 부하들조차 항복하고 싶어 했고, 도망치고 싶어 했죠. 그는 자신의 의무와 함께 홀로 서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영화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대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승리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매번의 시도와 실패 사이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일상의 현실이 놓여 있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마주한 모든 불가능한 상황들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지적 천재성을 통해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꾸는 그의 능력이 제 직업적 집착이 되었죠. 이순신이 1등을 했다.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패배했을 조건에서 승리를 이뤄냈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천재성은 다른 사람들이 파멸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보는 데 있었거든요. 영화 속 명량대첩 장면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3척의 배로 330척과 맞서는 장면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살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어요. 그는 조류를 읽고 있었거든요. 바다가 그의 편이 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영화에서 나올 때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저한 계산과 준비의 결과였죠. 그는 자신이 질 수 없는 싸움을 선택한 거였어요. 영화를 보면서 제 자신의 이야기가 겹쳐졌어요. 회사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할 때, 저는 이순신을 떠올렸거든요. 그도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버텼을까 싶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순신이 혼자 지도를 보는 장면이었어요. 밤늦게 촛불 아래서 바다의 깊이와 조류를 연구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죠.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요. 끝없는 준비와 연구의 결과였어요. 영화에서 가장 아팠던 부분은 이순신이 모함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나라로부터 의심받는 모습이었죠. 그때 저도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받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원한이나 실망감을 넘어서서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죠. 이 부분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전문가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요. 명량대첩의 핵심은 타이밍이었어요. 조류가 바뀌는 순간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죠. 이순신은 그 순간을 기다렸고 정확히 맞췄어요. 이게 바로 전문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읽어내는 능력 말이에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순신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가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승리는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순신이 부하들을 설득하는 방식이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설득했죠.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조선은 끝난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순신의 전투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놀라운 건 그의 전투 기록이었어요. 23전 23승이라는 기록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용맹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철저한 계산과 예측,
그리고 완벽한 실행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이순신은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싸운 사람이었어요. 명량 영화를 보고 나서 제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순신처럼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었거든요.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제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진짜 전문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이순신은 제게 단순한 역사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멘토가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순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답은 항상 같았어요.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더 냉정하게 분석하고, 더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몇 달간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연구해왔어요. 하지만 실제로 명량대첩이 벌어진 그 바다에 서보니 책에서 읽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400년 전 그날을 상상해 보았어요. 조선 수군 13척이 일본 수군 133척과 맞선 그 순간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순신은 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명량해협의 물살을 보면서 저는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조류는 지금도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썰물 때는 초속 11노트의 엄청난 물살이 흐르죠. 이순신은 바로 이 자연의 힘을 무기로 삼았던 거예요.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감한 장군이 아니었어요.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리적 천재였던 거죠.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이순신의 전략을 하나씩 분석해 보았어요. 그는 매번 지형과 조류,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해 넣었습니다. 적군이 많을수록 좁은 해협으로 유인했고 조류가 바뀌는 시점을 정확히 맞춰 공격했어요. 이건 그냥 운이 아니었구나. 23전 23승이라는 기록 뒤에는 철저한 준비와 과학적 분석이 있었던 거예요. 이순신은 매 전투마다 바다 자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지 어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물살이 세면 큰 배는 오히려 불리하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거대한 일본 전함들은 좁은 해협에서 제대로 기동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반면 조선의 판옥선은 작고 빨라서 급류 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이순신의 거북선, 즉 거북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철갑을 덮은 배가 아니었어요. 당시 일본군의 주요 전술인 접근전을 무력화시키는 혁신적 무기였던 거죠. 기술력에서 밀리면 창의력으로 이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었어요. 거북선의 설계도를 보면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의 화살과 총알을 막아내면서도 우리 쪽에서는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벽한 방어무기였거든요. 한산도 대첩 현장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순신은 하기진이라는 독특한 진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바다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적을 포위하되 퇴로는 열어둔다. 일본군을 완전히 둘러싸지 않고 한쪽으로 도망갈 길을 열어두었어요. 그러면 적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미리 준비해둔 매복 지점에서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거죠. 부산 앞바다에서 벌어진 부산포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순신은 적의 본거지까지 쳐들어가면서도 안전한 퇴로를 확보해 두었어요. 이런 세밀한 계획이 있었기에 23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니미츠 제독과 비교해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니미츠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거든요. 적보다 적은 병력으로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었어요. 니미츠는 한 번의 대승을 거두었지만 이순신은 그런 승리를 23번이나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 해군 사관학교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완벽한 승률을 기록한 지휘관은 찾기 어려웠거든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이순신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어요. 그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던 거죠. 명량대첩 이후 이순신이 남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승리를 자랑하기보다는 전사한 부하들을 애도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구나.
현대의 비대칭 전쟁에서도 이순신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기술력이나 물량에서 밀릴 때는 창의적 사고와 환경 활용이 승부를 가른다는 것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환경을 읽고 활용하는 천재였고, 기술 혁신을 통해 약점을 장점으로 바꾼 전략가였으며,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한 진정한 리더였던 거죠. 바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바다는 같은 리듬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활용했던 자연의 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서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바라봤어요. 높이 솟은 동상 앞에 서니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16세기 조선의 바다를 지킨 이 장군이 어떻게 21세기 미국 군사교육의 중심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지나가며 잠깐 멈춰서서 사진을 찍고 갔죠.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풍경이겠지만 저에게는 이 동상이 군사 전술의 혁명을 상징했답니다. 차가운 청동으로 만들어진 장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어요. 조정이 어리석었고 심지어 이순신을 배신했다는 기록을 읽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싸웠어요. 이 부분이 현대 군사 상황에서 특히 강하게 와닿았죠.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가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의 충성심은 개인적인 원한을 뛰어넘었고 그의 천재성은 조직의 지원과 무관하게 작동했답니다. 동상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본국에 있는 사관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진정한 군사 천재는 뛰어난 자원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최대화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순신의 능력은 모든 환경적 요소를 전술적 이점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 원칙의 궁극적 표현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동상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 그림자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죠. 이순신이 1등이라는 인터넷 순위는 단순한 랭킹을 넘어선 의미였어요. 압도적인 힘이 아닌 이용 가능한 자원의 포괄적 이해와 혁신적 적용을 통해 군사적 우월성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나타냈답니다. 바람이 불어와 광장의 나무숲들이 흩날렸어요. 마치 바닷바람 같았죠. 그 순간 이순신이 명량대업에서 느꼈을 바람을 상상해봤습니다. 13척의 배로 133척을 상대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3번의 전투, 23번의 승리. 이 기록을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을 아직도 기억해요. 각각의 승리가 깊은 지리적 지식, 날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심리전 위에 쌓여 있었어요.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순수한 지적 천재성을 통해 불리함을 기회로 바꾼 약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동상 뒤편으로 돌아가니 장군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넓은 어깨에 곧게 선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뒤에서 보니 더욱 외로워 보였어요. 홀로 서서 적과 맞서는 모습 같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조정의 지원도 없이 백성들의 기대만 짊어지고 바다로 나갔던 그의 모습이 말이에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동상의 그림자가 더욱 길어졌어요. 그 그림자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죠. 400년 전 조선의 바다로 포화가 터지고 함성이 울리던 그 현장으로 말이에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에서 온 동료의 전화였죠. 어떤가? 연구는 잘 되고 있나? 네,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많습니다. 이순신 말인가? 우리 교육과정에 정말 도움이 될까? 분명히요. 그의 전술은 현대해전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해요. 통화를 마치고 다시 동상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장군의 표정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격려하는 것 같았죠. 계속하라. 연구를 멈추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연인들은 사진을 찍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벤치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상이 이순신 같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광장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동상도 조명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낮에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욱 웅장하고 신비로워 보였죠.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아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부하들을 이끌었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많은 적 앞에서도 당당했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켰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지키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동상 앞에서 마지막으로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스승에게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그의 정신이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광화문을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동상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볼 거였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 인물이 아니라 영원한 스승이었어요.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운 깊은 교훈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군사 전략과 인간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교수님이 처음 이순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때가 기억났어요. 미국 역사에는 이런 사람이 없고 아마 세계 역사에도 거의 없을 거야. 이건 과장이 아니었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성취를 인정하는 말이었죠. 이순신의 천재성은 단순히 23번의 승리에만 있지 않았어요. 배신과 부족한 자원, 압도적인 역경을 마주하면서도 그 모든 승리를 이뤄낸 것이었죠. 현대 군사 교육은 그의 본보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리적 지식과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혁신적 사고가 어떤 물질적 불리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학생들이 왜 16세기 조선의 장군을 공부해야 하는지 물을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레디 순위에서 이순신이 1위를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미국 해군연구소 조사에서 거북선이 현대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는 얘기도 하죠. 조류를 무기로 바꾼 종합적인 천재성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조정은 어리석었고 심지어 이순신을 배신했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상기시켜줘요. 그는 절대 자신의 의무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런 충성심이 그의 전술적 천재성과 결합되어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을 만들어냈죠.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이순신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명량대첩에 대한 부분이었죠.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함을 물리쳤다는 대목에서 손이 멈췄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읽었어. 무슨 이야기인데? 한 사람의 지혜와 용기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아내는 미소를 지었어요. 또 이순신 이야기구나. 맞았어요. 또 이순신 이야기였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죠. 이순신의 천재성은 환경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었어요. 조류의 흐름, 바람의 방향, 해협의 지형,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전략적 무기였죠. 명량해협의 좁은 물길에서 그는 조류가 바뀌는 시점을 정확히 계산했답니다. 적들이 밀물을 타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썰물이 시작되는 순간 공격했어요. 학생들은 종종 묻죠. 교수님, 그때 이순신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실패는 그의 선택지에 없었어. 그는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당했던 이야기도 학생들에게 들려줘요. 왕이 그를 의심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다시 나서서 싸웠죠. 이런 헌신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요즘 시대에도 이순신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물론이지, 제가 대답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들이 필요해.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말이야. 이순신의 전술은 단순히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지혜로 이기는 거였죠. 거북선을 만들 때도 그냥 강한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적의 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배를 설계했어요. 철갑으로 덮여 있어서 화살도 맞고 용머리에서는 대포를 쏠 수 있게 했죠. 한 번은 해군 장교 출신인 동료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순신의 전술을 현대해전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제가 물었죠.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 그가 답했어요. 그의 핵심은 상황 파악과 창의적 대응이었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는 부하들을 믿었고 부하들도 그를 따랐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신뢰 관계 때문이었답니다.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현재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실에서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 가르쳐줘요. 그것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도 이순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답니다. 물론이야. 이순신도 처음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배우고 성장했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이순신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리더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죠. 23전 23승이라는 완벽한 기록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천재성이 불굴의 의지와 만났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랍니다. 열세인 상황을 예상치 못한 이 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제가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아나폴리스에서 첸 교수님이 처음 이순신을 소개해 주시던 그날이 떠올라요. 23번의 전투, 23번의 승리, 완벽한 기록이었죠. 이는 천재성과 흔들림 없는 결의가 만났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한 번도 진 적 없는 약자 장군이 제 직업적 나침반이 되었답니다. 진정한 군사적 우수함은 우월한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월한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이순신의 천재성은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승리는 종종 힘이 아니라 약점을 예상치 못한 이 점으로 바꾸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의 유산은 그의 전술을 가르치는 모든 사관학교에서, 인내를 격려하는 모든 동상에서, 그리고 지혜와 결의를 통해 달성되는 모든 불가능한 승리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답니다.